코웃은 아이들의 정신 발달 초기에 드러나는 자기애적 요소들을 연구하면서 자기애적 구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상적인 부모 원상,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라는 현상과 또 하나는 과대자기 혹은 거대자기라고. 하나는 이상화된 부모 원상은 idealized parental imago라고 표현을 했고, 거대자기나 과대자기는 grandiose self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태어나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경험했던 어떤 세계를 이 두 가지, 코웃은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닌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우선 초기에 경험했던 가장 완전하고 행복했던 그 상태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데, 이때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는 거대자기를 주장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상화된 부모 원상을 아이가 가지게 되는데, 이때 이상화된 부모 원상은 어떤 면에서 아직 초기에 경험한 원초적이고 고태적이고, 어떤 아직은 중간적인 셀프 오브젝트라고 자기 대상인 부모에게 완벽함을 부여하는 것이죠. 거기에 퍼펙션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기 스스로에게 거대함을 부여함과 동시에 부모 원상, 부모의 인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어떤 이마고 자체에 대해서 부모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완벽한 대상이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이런 개념을 갖는 이유는 힘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했던 순간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염원이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이상화된 부모 원상은 아까 또 하나는 거대자기, 이런 것들이 아이 시절에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자기애인데, 이 자기애를 극복하지 못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자기애를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선 치료자로서는 어떤 분은 이 자기애를 극복하고 현실적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고, 건강한 자아 이상을 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 하는 일을 열심히 보람 있게 야망을 가지고 추구하는 이렇게 건강한 상태까지 발달한 분과, 그렇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 가졌던 당초의 나르시스틱한 자기애적인 이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성인들의 사회에 섞이지 못하는 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리고 이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로 어린 시절에 이 자기애로부터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코웃은 어떤 이상화하는 자기애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이상화 대상을 아이에게는 이상화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 스스로가 궁극적으로 이상화, 아이디얼라이제이션을 자기 것으로 더 찾아가야 하는데, 이걸 더 찾아가지 않을 때는 자기가 온전한 상태를 느끼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는 이상화된 대상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 자기 안에 이상화 요소가 자기 안에 빌드업 돼야 되는데, 자기 안에 수립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실패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것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우리의 심리구조 문제죠. 우리 안에 영구적인 자기의 이상화하는 자기라고 하는 게 idealizing narcissism, 이거 자체가 제 내재화, 자기 안에 다시 내재화됨으로써 심리 구조가 형성된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몇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상화가 비현실적인 이상화가 줄어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건강한 자기로 발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두 가지 큰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갖고 있는, 실제 이상화했던 부모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들을 아이들이 경험하면서 점차적으로 지나친 이상화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부모에게 투하했던 이상화가 아이의 사이키가, 심리가, 아이의 정신이 부모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일정 부분 감소되게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부모님의 어떤 한계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죠. 이러한 현상을 코우시 1963년에 쓴 논문에서 대상을 통한 경로, passage through the object라는 용어를 썼는데, 아주 독특한 용어를 쓰면서 어떤 이상화가 감소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원래 자기 안에 있던 자기가 부모님에게 투하된 거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투하됐던 이상화를 다시 자기 안에 가져와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실제 부모님 자체가 아이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완벽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상화가 감소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상화가 감소됨과 동시에 아이는 이 과정 속에서 이러한 대상과의 접촉, 대상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대상과의 접촉, 그리고 대상을 통한 자기의 어떤 재내조화라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의 정서적 태도와 반응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모님의 정서적 태도나 반응에 기초한 부모님의 구체적인 특질들을 또한 내재화한다 보는 거죠. 이상화 자체도 감소하면서 또 하나는 어쩌면 부모님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특질들도 함께 내재화하게 된다. 내면 인터널라이제이션이 된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 1917년에 프로이드가 애도 과정에서 설명했던 어떤 애도 과정의 이론과 유사한 이론을 코웃은 변형적 내재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안에 심리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또 다른 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Transmuting Internalization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게 심리구조 형성을 설명해주고 있는 이론인데, 프로이드에 의하면 우리의 심리구조는 어떤 상실 경험이 있고 난 상실 경험 뒤에 심리구조가 발달한다 라는 이런 이론을 프로이드가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구조는 상실된 대상에게 투자된 리비도가 철수하면서 무의식에 속하는 기억의 형태로 내재화 되는데,
이때 심리구조가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리비도를 투자했던 대상, 우리가 사랑했던 대상을 상실하는 경우에 상실된 대상은 기억 속에 저장되고 상실된 대상이 가지고 있던 특질이 이것을 이 리비도를 해소하는 그 사람의 성격의 한 부분이 된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 구조가 잃어버린 대상이 가지고 있던 특질이 이 대상을 잃어버린 사람의 성격의 일부분이 된다. 이런 애도 이론을 1917년에 프로이드가 막 이론화했는데 코웃은 이러한 이론을 배경으로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코웃에 얘기하면 심리 구조가 발달하는 것은 양육자에 대한 이상화가 점진적으로 철회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상화가 점점 철회되면서 심리구조가 발달하는데 이런 내재화는 전에 이상화됐던 대상, 이전에 이상화했던 대상이 수행하던 어떤 심리 기능을 떠맡을 새로운 구조를 창조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이상화 철회, 그러니까 이게 그래주얼리 점진적으로 이상화가 철회되는 경우에는 아이의 실망이 점진적이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이가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천천히 일어나는 경우에 이때 심리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실망이 지나쳐서 그게 최적의 보통 코웃이 불렀던 optimal prostration, 최적의 좌절을 벗어났을 때는 이 갑작스럽게 이러한 상실, 어떤 이상화의 아이의 실망, 이상적인 대상으로 생각했던 그 대상에 대한 실망이 커지고 어떤 큰 환멸을 느끼는 이런 경우에는 심리 구조를 형성하는 변형적 내재화 라는 이러한 중요한 어떤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부모를 통하는 대상을 통한 경로라고 하는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변형적 내재화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변형적 내재화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심리적 구조가 형성되는데 두 가지, 아까 두 이론 다 원래 대상에게 주었던 이상화가 거두어지면서 심리 구조가 아이에게 형성되는데, 이 점차적인 어떤 실망을 통해서 리비도의 횟수가 서서히 일어나는 경우는 아이의 심리 구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게 트라우마틱하게 어떤 외상이 되는 갑작스러운 어떤 철회, 어떤 사랑의 철회가 일어나거나 대상을 상실해 버리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큰 환멸을 느끼는 경우, 그래서 최적의 좌절선을 넘어서 상처로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아이는 이때 변형적 내재화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부모 대상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점차적인 부모의 특질을 담는 과정이랄지, 이 두 가지 이론이 어떤 면에서는 코웃이 초기에는
대상을 통한 경로라는 이론을 더 강조했지만 이후에는 변형적 내재화라는 트랜스뮤팅 인터널라이제이션을 가지고 더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이상화됐던 대상, 이상화했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지나친 충격이 가는 이런 사건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외상을 경험하는 과거를 갖게 되면 자기 안에 이상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 안에 부모님의 가지고 있는 특질들을 잘 닮아와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지 않고 어린 시절에 가졌던 어린 시절 초기에 가지고 있던 이상화된 부모 원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누그러지지 않고, 그 이상화가 누그러지지 않고 어린 시절에 이상화된 부모 원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 심리 구조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부에서 이런 특질을, 자기를 돌봐줄, 자기가 이상화할 만한 대상을 외부에서 계속 찾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심리 구조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의 대상을 의존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려움은 계속되는 것이죠. 아이들은 잃어버린 과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기의 부모님들이 완벽하다고 하는 어떤 이상화된 부모 원상을 만들어낸과 동시에 거대 자기를 또 만들어내죠. 그래서 거대 자기라고 하는 건 과대자기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랜디오스 셀프라고 하는데, 과대자기는 자기 안에 완전하다는 어떤 그런 감각, 완전함의 감각을 자기 안에 만들어냄으로써 잃어버렸던 자기의 행복했던 순간을, 행복했던 상태, 자기의 가장 행복했던 상태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런 아이의 노력이다고 보는 거죠. 아이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모든 불완전한 것은 외부 세계의 탓으로 돌리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하나는 이상화된 부모 원상과 또 하나는 과대자기. 이 두 요소가 자기의 아이들이 처음 구성하는 자기적 구조의 두 요소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서 전능감이나 과대주의 또는 어떤 과시주의, 그래서 보통 옴니펀턴스, 그랜디오서티, 그리고 엑스비저니스틱 나르시시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측면들은 거대자기의 두드러진 모습이죠. 거대자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드러내는 모습이죠. 거기에는 전능감을 보여주고 어떤 그랜디오시티라고 하는 과대주의 또는 과시주의,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고 하는 건 아이의 마음 안에 거대자기가 그랜디오스 셀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들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과대주의가 잘 용납되고 부모가 이런 모습을 오히려 기꺼워하면서 잘 받아줄 때 변형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봅니다. 과대자기가 비현실적이지만 아이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건데, 그러한 과정을 부모님이 잘 이해하고 그
과대자기를 드러내는, 전능감을 드러내고 과시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이의 발달 과정을 잘 인식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부모님이 있을 때, 실제로는 이러한 지나친 과대주의가 변형되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아이가 어떤 이런 과대주의를 드러내는 것은, 그리고 과대주의를 드러내고 전능감을 드러내고 하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반응을 바라는 건데, 부모가 그 요구에 호의적으로 반응을 보인다면 아이는 점차적으로 이런 과시적인 요구나 과대적인 환상을 철회하고 자기 현실의 한계를 이해하고 현실적 자존감이나 그리고 현실적인 기능, 어떤 실질적인 기능을 얻고 현실적인 자존감을 가짐으로써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현실적인 과대 자기로부터 오는 어떤 안정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기능과 현실적인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은 부모님이 이 과대주의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육자의 성격이 아이의 심리 구조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보통 그것은 코웃이 설명했던 패시 트루 디 아브젝트라고 얘기하는 대상을 통한 경로라고 이런 이론을 세웠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아이들의 심리 구조는 대상을 향한 경로를 따라 아이의 과대주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아이의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론은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만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의 심리 구조가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 심리 구조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설명하는 방법은 조금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경우에나 양육자의 비공감적 성격 또는 외상 경험으로 인해서 아이의 최적 발달이 방해받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과대 자기는 성격 구조로 통합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육자의 비공감적인 성격 때문이건 아니면 외상 때문이건 과대자기는 원초적인 형태로 지속될 것이며, 이게 우리 심리 무의식 속으로 억압돼 버리거나 아니면 현실자에서 분리돼요. 어느 상황이 있거나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하는 것. 이게 굉장히 패스톨로지컬, 병리적인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거대자기가 이 거대자기를 아이의 발달 과정으로 이해하고 잘 수용해주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차 자기의 현실 기능을 가져오고 현실적인 자존감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심리 구조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 심리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이 부모님의 비공감적인 어떤 성격이나 또는 어떤 외상이 있게 되면 이런 발달 과정이 정지되게 된다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나 거대 자기가 아이들의 발달 과정 속에서 반드시 있게 되는데, 이게 코웃의 견해입니다. 이 나르시시즘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발달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것인데, 이런 자기애적 구조, 두 가지 구조를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당혹스럽지 않게 잘 받아주어서 아이가 최적의 좌절만을 경험하면서 외상으로 가져가지 않은 이런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서서히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나 거대 자기가 변화를 겪어가고, 그리고 그 사이에 아이에게 필요한 심리 구조가 형성돼 나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여기서는 환경이 어떤 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환경이 되겠죠. 이런 환경이 적절하게 아이를 서포트하거나 반응하지 못함으로써 공감적으로 반응해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가졌던 이런 원시적인 자기애가 어른이 돼서도 계속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이런 거대작이나 이상화된 부모 원상을 가지는 것은 누구나 발달 과정에서 있는 정상적인 것이지만, 어른이 돼서도 계속 이러한 초기의 나르시시즘의 요소가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현실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이 현실 적응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분들은 도와드리는 게 굉장히 큰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을 잘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코웃이 설명하고 있는 자기의 두 가지 구조를 우선 잘 이해하는 게 임상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